자, 이제 28쪽에 있는 부동산의 개념 가운데 물리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물리적은 기술적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연은 누가 봐도 물리적이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중에서 그 기술적이 물리적이라 친다면 법률적, 경제적, 물리적 중에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물리적입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연이란 말을 쓰죠. 근데 부동산을, 특히 토지를 자연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 환경 내지는 자연 자원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지구의 이 전체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닌 이 토지가 존재량이 무한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아껴 쓰고 또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뭐다? 사회성 공공성입니다. 이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이 측면과 함께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항상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나오는 말,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시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동산학계로는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 여긴다, 그 뜻 아닙니다. 부동산학계로는 공익도 중시 여기고 사익도 중시 여겨요. 예를 들어 우리가 조금 전에 경제적 개념이 있죠. 경제적 개념, 이걸 했습니다. 이때 이 경제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냐? 이 경제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사익이 중시됩니다. 그때 얘는 사익이 중시된다. 그러나 사회성 공공성 얘기할 땐 공익이 중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렇게 사익도 중요시되고 공익도 중요시됩니다.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공간입니다. 이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이야기할 건데요. 자,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구의 단면을 잘랐어요. 이 지구의 한 단면 자른 거예요. 여기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땅 표면입니다. 지표라고 불러요. 땅 표면을 일컫는 말이 지표 공간, 다른 말로 수평 공간,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평 공간과 지표 공간은 같은 말입니다. 얘가 지표 공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표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 아래는 지하겠죠. 그럼 땅 아래 지하 공간 혹은 지중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중 공간과 똑같은 말이 뭐냐? 지하 공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땅 위는 공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무슨 공간이냐면 공중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공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중 공간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입체 공간 혹은 3차원 공간입니다. 입체 공간.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1억 주고 샀네요. 갑의 권리는 땅 표면, 지표에 미쳐요. 지표에 미치는데 이 갑의 권리가 땅 표면에 미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표권. 땅 아래, 지하에 미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권. 땅 위, 공중에 미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이라고 말합니다.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갑의 권리가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자, 그런데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으면, 근데 여러분 이 지표권이니 공중권이니 지하권이니 하는 말은 참고로 민법에 나오지 않아요. 부동산 학자들이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민법에서 뭐 지상권과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부동산 학자들이 하는 거고 지상권 그런 건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차근차근. 자, 다시 갑니다. 갑이란 사람이 1억을 주고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럼 갑의 권리가 땅 아래에도 미치겠죠? 땅 아래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까지 미쳐요. 저기가 뭔데요? 저기가 바로 한계심도라는 곳이에요. 근데요, 이 한계심도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m까지를 한계심도로 하고 있는데요. 방금 조례라는 말을 썼어요. 조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보면 가장 위에 상위에 있는 법이 뭐냐면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 규칙. 그런데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동하는 것이 규칙이고요.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그럽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인 것이죠. 그 조례에 의하면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 시가지, 중층 시가지, 저층 시가지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40m 그런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아래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이고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으니 전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은 앞으로 민법을 더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점차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개론에서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로 갈까요? 땅 위 공중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미치는데요. 이 한계심도와 다른 점은 한계심도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40m까지를 최대. 근데 땅이 공중에 대해서는 일정한 높이까지만 딱 돼 있어요. 일정한 고도까지 미친다라고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몇 메타까지 미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여하튼 여기까지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이고 여기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공중공간, 말하자면 항공기의 운항이라든가 전파의 발착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메타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사회이면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저걸 누가 판단할 거냐?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돼요. 개인적으로 애들을 풀어서 손을 봐준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현실 사회 속에서도 저 농촌에 가게 되면 아직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표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표 공간인 수평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심으로 오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강남학원만 하더라도 8층 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층수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물의 층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고 또 여러분 지하화됩니다. 지하로 1층, 2층, 3층 많이 파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지하화됩니다. 그럼 건물의 고층화와 지하화는 어떤 공간이 중요시 되느냐? 입체 공간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가면 도심의 토지는 입체 공간이 더 중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세 번째 위치예요. 여러분 위치는 이미 자리 잡은 상태예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학원은 에듀윌 강남학원은 이렇게 강남역 1번 출구로부터 나와서 한 100여 미터 이렇게 오면 한 100m까지는 안 되고 한 좀 오면 그러면 한 50m 이상 100m 이상까지 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럼 한 80m 위치를 합시다. 그럼 80m 위치에 있는 얘는 그 위치 그대로 있지 그걸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1년 후에 바뀌고 2년 후에 바뀌고 따라서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위치로서의 부동산. 이게 부동산은 위치가 공급된다 그래요. 어떤 부동산은 어떤 위치에서 공급되지 부동산이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주 중요시되는 단어가 접근성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접근성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접근성을 공부할 때는 뭐하고 똑같이 따져야 된다? 근접성이라는 단어와 비교해서 따져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뜻이 완전 달라요. 근접성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리가 가깝다라는 거리적 개념입니다. 이건 거리적 개념이에요. 근데 접근성은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이란 말은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없고 거리도 가깝다면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도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렸어요. 내려서 딱 보니까 길 건너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대상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요거니까 엄청 가깝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근접성이 있다고요. 근접성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이게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탁 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봐도 횡단보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횡단보도 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니까 근래에 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보도 찾아서 돌아왔더니 20분 걸렸어. 20분. 그렇다면 요거는 근접성은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방통행으로 우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근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원칙,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러한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돌이네 집이 여기예요. 갑돌이네 집이 여기입니다. 근데 갑돌이네 집하고 딱 붙어 있는 거죠.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느냐? 가스탱크가 딱 붙어 있다. 쓰레기 소각장이 붙어 있다. 핵 폐기물이 붙어 있다. 그럼 갑돌이네 집값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위험 혐오 시설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값어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과 적당한 거리에 시장이 있다면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데 너무나 가까운 나머지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이요,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외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접근성과 관련해서 원칙과 예외 알아두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원칙과 예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가 있는데 이 100가지 가운데서 96가지나 7가지는 그래요. 그렇게 한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너 가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하고 몇 가지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래버리면 이론을 전개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거를 뭐라고 말하고 원칙 혹은 법칙 이렇게 말을 해요. 원칙 혹은 법칙 이렇게 말하고 몇 가지 그렇지 않는 걸 예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단 한 가지라도 예외가 있을 때는 항상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언제나 꼭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나 예외가 없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이 가을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 이건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연법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현상에는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말은 주의 깊게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자는 언제 쓸 수 있다? 예외가 하나도 없다든가 아니면 포함관계든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데요. 요 이야기를 이제 경제론에서 제가 수요법칙을 하면서 수요법칙에서 다시 한번 사회과학에서 원칙과 예외 관계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은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여기서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인데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문자로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이 주변에 그 주위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부동산뿐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내가 오래 공부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환경이면 참 좋아요. 가족들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이해해주고 이런 환경이어야 돼. 기왕이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는 좋은 분들이 내 옆에 있다면 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이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입니다. 그러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은 전부 다 물리적 개념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할 때 이 복합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복합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할 때 부동산을 따질 때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함께 고려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중에서 협의야. 그러니까 이렇게요.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중에서 이렇게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거든요. 근데 협의가 뭐예요? 토지 및 그정착물이잖아요.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그런데 법률적 측면 말고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까지 다 따져. 이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이해해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좁아.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법경기를 함께 고려하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감 잡으셨죠? 자, 그 다음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합부동산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원래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각각의 독립된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함께 하나의 부동산,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 얘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을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잘 구분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31쪽으로 가시면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의 분류 중에서 구체적으로 토지 관련 용어들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토지 관련 용어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런 거 있죠. 자, 부지와 대지에 대해서 구분해 봅시다. 부지와 대지입니다. 자, 먼저 토지 전체를 놓고 본 거예요. 토지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박스가 뭐다? 토지 전체예요. 토지 전체. 이 박스가 토지 전체인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있단 말은 거기다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이나 공업용, 더 나가서 학교용, 더 나가서 종교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없는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할 수 없는 땅. 건축할 수 있단 말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예, 교육용이나 종교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을 다 싸잡아 일컫는 말, 토지의 명칭 중에 가장 넓은 명칭, 말하자면 모든 토지, 바닥 토지, 모든 토지의 바닥 토지, 그러니까 건물 짓는 바닥 토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지라고 그래요. 건물 부지, 하천의 바닥 토지, 하천 부지. 따라서 여러분 부지는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 건물 부지, 그걸 건부지라고 그래요. 좀 이따 나옵니다. 철도 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렇게 부지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로 보통 부지 개념이 사용됩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필지, 필지 중 건축할 수 있는 필지를 대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 필지 중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 그걸 뭐라고 한다? 대지 그래요. 여기 대지할 때 요 밑에 보세요. 이렇게 흑토 변입니다. 따라서 이게 터란 의미로서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대지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건축법에서 필지 중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라고 한다는 것 한자어도 좀 봐주세요. 한자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땅인데요. 요것의 지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요거의 지목 대, 요거 지목 대, 요거 지목 공장용지 그래요. 방금 제가 지목이란 말을 썼는데 이 지목은 어디서 공부하냐면 공시법에서 28개 지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공시법을 듣다 보면 저절로
지목이 뭔지 감 잡히니까 우리 공시법까지 같이 쭉 들어주시는데요. 얘네 둘이의 지목은 뭐라고요? 대.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얘는 지목이 뭐라고요? 공장용지.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에 들어간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에 포함됩니다. 근데 대지의 지목은 대다 그러면 안 돼요. 대지의 지목은 대일 수도 있고 공장용지일 수도 있어요. 공장용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용지 같은 거, 학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학교용지가 지목이에요. 종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종교용지가 지목이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대지의 지목은 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얘기 좀 하려고요. 후보지와 이행지 얘기하기 위해서 토지를 잠깐만 분류해 보면요.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택지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원래요. 공법적인 법률상의 택지는요. 공법적인 측면에서 택지는요. 대지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가 딱 있으면요. 이거 쓸모있게 택지로 먼저 조성을 하는 거예요. 택지로 조성을 하고 그 중에서 그 택지 중에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필지 그걸 대지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공원이 들었으면 공원이 또 들었을 거예요. 공원. 그다음에 뭐 공항도 들었을 거예요. 또 학교도 들었을 거예요. 공장도 들어서고요. 상점도 들어서고요. 그러니까 택지가 먼저 조성된 다음에 그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은 공법적인 의미에서 택지와 대지 중에서는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택지를 좀 좁은 의미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용지로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 현재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는 대지하고 거의 겹쳐서 사용될 때도 많아요. 의미상 택지가 훨씬 넓은 의미지만 대지와 택지가 혼용될 때도 많다. 보통 택지는 이렇게 주상공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상공으로.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로 이용 중에 있거나 이용이 가능한 땅. 그럼 농지는 농사 짓는 땅. 그럼 임지는 나무가 자라는 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토지 분류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택지 지역을 세고 나면 주상공으로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자를 이렇게 지역자 딱 빼고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느 개별 토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택지는 주택지 토지 하나. 근데 주택지역은 주택지로 구성된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하튼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답과 수원이잖아요. 속으로 외울 때는 전답과 수원 그러지만 말씀으로 하실 때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지지역의 경우는 용재림지역과 신탄임지역입니다. 이렇게 용신, 용재림지역과 신탄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용재림이 뭔데요? 용재림이 뭐냐면 용재가 가구용 목재나 건축행위, 건축하기 위해서 그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나무, 그게 용재고 그런 나무가 자라는 숲이 용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이나 가구 등의 재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가꾸는 숲을 가리킨다고요. 이게 신탄임은 뭔데요? 숯이나 땔감, 숯이나 땔감 등의 재료로 이용되는 나무가 자라는 숲이에요. 그래서 땔나무나 숯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꾸는 숲은 신탄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말해야 돼요. 동물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임지하고 농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쓸모 있냐면 농지가 더 쓸모 있어요. 그래서 농지로 바꾸려고 그래. 농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쓸모 있냐면 택지가 더 쓸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임지는 농지로, 농지는 택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 그러고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 그러는데 후보지는 저 후보지에서 후보는 대통령 후보 할 때 그 후보예요. 서울시장 후보 할 때 그 후보예요. 바뀌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아시고요. 작은 분류 볼까요? 작은 분류. 작은 분류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단 농지지역의 전이었던 땅이 택지지역의 주택지로 넘어가는 건 대분류가 넘어가는 게 맞아요. 칸이 딱 넘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넘어가면 대분류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전환 중에 있다고 말하고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지의 경우도 그런데 후보도 많잖아요. 대통령 후보인지 서울시장 후보인지 국회의원 후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니까 택지로 바뀌는 거니까 택지 후보지입니다. 따라서 얘는 후보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이렇게 바뀌면요. 작은 분류에서 바뀌니까 이행지, 이행 중에 있는 저걸 이행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작은 분류를 넘어가는 건 전환이라고도 하고 이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전환이란 말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환 중에 있거나 이행 중에 있는 땅 그게 바로 후보지 이행지란 용어로 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후보지는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이렇게 주상공, 전답과수원 그리고 용신 이렇게 왔다 갔다 내에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가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에 붙이는 용어입니다. 전환 중, 이행 중일 때 붙이는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전환이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부른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바뀐 후의 용도에 따라서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부른다. 바뀌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바뀐 후의 용도를 따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맹지입니다. 자, 맹지의 경우는 이게 도로예요, 도로. 근데 이게 을의 토지예요, 을의 토지. 근데 갑의 토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의 토지는 여기도 다른 사람, 여기도 다른 사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와 접속면이 없단 말이죠. 그럼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갑의 경우는 드나들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드나들 수는 있어요.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민법에서 공부하는데요. 민법에서 주의토지통행권, 지역권 부분에서 이 부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부분에서 배워요, 저거. 드나들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드나들 수는 있는데 건축이 안 돼요.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맹지라고 하는 거예요. 맹지. 맹지의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또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의 경우는 을의 땅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드나들 수 있지만 건축행위 불가능하다. 맹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데 자, 이 맹지 상태에서 갑이 을의 땅의 일부를 샀어. 이렇게 사서 합쳤네. 그러면 합치게 되면 땅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냐면 푸대할 때 대자라고 해요. 이게 아까는 흑토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옷을 의미하는 푸대 자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땅이 이렇게 맹지였던데 이렇게 딱 땅의 일부를 사서 이렇게 합치면 자루 모양의 토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을 사서 붙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공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알아두시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필지가 있어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 예를 들어서 무슨 길 몇 번지 하듯이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가리켜서 필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단위예요.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단위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등록 단위, 그러니까 등기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다. 등기 등록의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요. 필지는 우리가 면적의 단위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디서 배운다? 공시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공시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면적의 단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면적의 단위는 뭐죠? 등기 등록의 단위죠. 근데 면적의 단위는 뭐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지 절대로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권리를 구분하게 한 법적 개념이다. 얘는 권리를 구분하게 한 법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획지는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쉽게 평당이란 말 제가 써볼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평당 5만 원 주고 100평 샀대요. 그럼 이게 1획지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평당 7만 원 주고 100평 샀대요. 그럼 또 1획지예요. 평당 10만 원 주고 100평 샀대요. 또 1획지야. 평당 12만 원 주고 100평 샀대요. 그럼 1획지. 획지가 4개야. 4개의 획지를 합쳐서 한 개의 필지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념할 건 획지는 뭐다?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땅이다. 부동산 활동 또는 현상의 단위,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 그리고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인 단위 개념입니다. 역시 획지 역시 면적의 단위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다.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다. 그래서 여러분 필지와 획지 알아두십시오. 그냥 일상에서 말하는 한 덩어리 땅은 다 획지입니다. 그 다음 나지하고 건부지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나지는 자 이게 땅인데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예요. 얘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이에요. 나지는 빈 토지고 건부지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이에요. 이건 건물 부지예요. 건물 부지. 줄여서만 한 말이고 앞으로 나지 이해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 빈 토지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합니다. 토지에 건물 없다. 그리고 정착물도 없다. 근데 이게 갑의 땅인데 만일 을이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이 땅을 일정 기간 임차에 사용한다면 갑은 땅 주인이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동안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근데 이 땅은 지상권 같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죠. 땅 주인이. 그러니까 자, 빈 토지입니다. 건물 없어요. 정착물도 없어요. 지상권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땅 주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빈 토지를 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나대지란 말이 있는데 나지 중에서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건부지는 건물의 부지예요. 건물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부지다 이렇게 여러분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지라는 말이 있고요. 자, 우선 보세요. 공지는 토지가 있는데 건물을 꽉 메워서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돼요. 보세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갑은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이렇게 지었고 을도 이렇게 지었어. 그래갖고 건물에 갇혀서 둘 다 못 나온대.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통하고 어디로 다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안 되고 건물을 꽉 메워 짓지 못하고 비워둬야 돼. 이만큼. 나중에 건폐율이라고 배워요. 공법에서. 건폐율의 제한 때문에 비워둔 토지를 가리켜서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부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에요. 반면에 공한지는 땅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방치한 토지입니다. 이게 공한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 법지. 여러분 법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경사가 진 땅인데 여기는 갑의 토지, 여기는 을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갑은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을은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요. 건축 허가 받으러 가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을은 자기 땅이면 바로 축대하면 되고 자기 땅 아니면 사서라도 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럼 이 축대 부분은 윗집 소유입니까? 아랫집 소유입니까? 윗집 소유죠. 그러니까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위에 윗집 소유니까. 그런데 축대 이외에 아무런 활용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사진 이 토지, 경사진 토지
이 토지를 가리켜서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활용실익은 전혀 없는 축대 같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법지라고 불러요. 요게 법지.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에요. 육지. 여기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만조 수위선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백사장 같은 거예요. 바로 이 백사장 같은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빈지라고 그래요. 물가 빈자 써서 빈지인데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 그러니까 백사장 같은 경우는 빈지. 물가 빈자 써서 바닷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빈지가 뭐다? 바닷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의 토지. 여러분 소지를 원지라고도 불러요. 소지를 원지라고도 불러요. 소지를 원지라고 한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하지. 이 선하지는 말이죠. 이 선이 고압선이에요. 하, 아래, 그리고 토지, 이게 지. 그러니까 선하지예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그리고 포락지 할 때 요 점 3개 보세요. 요게 뭐냐? 물이에요, 물. 삼수변이죠. 물 밑에 잠긴 토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유휴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유휴지. 그리고 휴한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그래서 여러분 땅을 계속해서 경작을 하면 토지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 휴한지. 그래서 유휴지, 휴한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얘기인데요. 우리 쉬었다가 토지의 특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